26.1, 그러니까 그 생산 가능 인구 100명에 부양 65세 이상 인구가 26명 정도가 됐습니다만, 당시 일본은 그 17.8, 그러니까 18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당시 일본보다 노령화가 더 크게 진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령화의 고통이 앞으로 우리한테 더 크게 될 거다. 참고로 그렇다면 30년 뒤에, 30년 뒤라면 이제 일본의 경우는 2020년입니다. 3년 전에 일본은 현재 노령 부양비가 50.6, 다시 얘기해서 100명당 50명 정도가 65세 이상이고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30년 뒤에 2053년이면 81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100명당 8명 이상의 65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결국은 그 노령화의 고통이 훨씬 더 클 거다라는 것을 앞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모두 극심한 거품을 경험한 후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1989년 5월 당시의 정책 금리인 할인율을 75bp, 그러니까 그 0.75% 인상 후 90년 8월 6%로 인상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7월부터 완화 기조로 전환해 2001년 9월 0.1%까지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너무 늦고 대신에 너무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에 이제 이토라고 하는 그 동명대 교수가 쓴 논문이 아마 대표적일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25bp 4분의 1%를 인상한 다음에 금년 1월 3.5%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비슷한 것은 이제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 통화 정책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만, 그러나 양국의 경제 환경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 당시에 성장률이 4.8%로 92년부터 비로 저성장기에 진입하였으나 이미 한국은 저성장이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본은 그 당시에 90년에 6%를 금리 인상을 했어도 성장률은 여전히 4.8%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저성장으로 돌아간 게 몇 년 뒤에부터 나타났는데 한국은 직접 이미 우리는 저성장기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이,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5년 이동평균치, 5년 이동평균치라는 거 어떤 해는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기 때문에 흔히 과거 5년치의 GDP 성장률의 평균치를 내므로써 이제 그런 그 변화를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래서 5년 이동평균치로 GDP 성장률을 측정하자면 일본은 1993년에 들어서 2%로 진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한국은 2019년부터 본격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의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1990년에 금리를 굉장히 높였을 적에 일본 사회가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금리가 너무 거품이 심하다, 뭐 이렇다는 얘기죠. 왜냐면 실물 경제는 그런 데로 잘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 차이가 그 당시 한국과 일본의 30년 전에 일본과 현재 우리나라의 이 차이는 양국 생산성의 차이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그 생산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생산성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민 경제의 생산성 척도인 뭐 그런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이런 지표가 있는데, 그 5년 이동 평균치가 1990년 일본이 2.5%고 한국은 2021년 1.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것은 낮은 생산성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 그리고 성장률의 차이가 긴축 통화 정책의 파급 효과가 두 나라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는 이 두 나라의 차이가 전혀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작년 이미 10월부터 신형시장 경색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형시장 경색이 일어나는 것은 저금리 하에서
그 레버리지, 다시 해서 빚에 의존한 경제 활동이 광범위하게 지속되면서 금융 불안정 금리의 임계치가 낮아진 데 그 요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랫동안의 낮은 금리가 유지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빚에 의존한 경제 활동이 계속해서 커지고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데, 근데 금리가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금리를 높이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그 임계치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죠. 따라서 작년 가을 시작된 신형 경색은 금리가 이미 임계치를 초과한 데 따른 현상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기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불황을 겪었던 일본의 경험은 과다한 빚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채 오버행, 과다한 부채가 발생해 오백이 발생해 한국 경제에 이미 구조적 단절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와 같이 그 빚이 많을 때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를 예를 들면 0.5% 돌아간다고 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6%까지 올렸다가 0.1%까지 떨어뜨려도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경제의 구조적 단절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어쩌면 이미 그렇게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제 과거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대차 대조표 불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 중에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산 소비의 역할이 갈수록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계부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과다할 때 집값 하락은 단순히 집값 하락한 경우보다 소비를 4배 위축하게 하고 통장과 실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최소 5년 정도 지속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편 비록 다른 선진국보다 그 수준은 낮지만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채무를 생각해 볼 때 대차 대조표 불황에 대응해 막대한 규모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수행한 일본의 사례를 마냥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작년 영국 당시 트러스 정부가 발표한 감세 정책의 파장 생각을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일본은 결국은 이 대차 대조표 불황에 대응해서 당시 60%대 GDP 대 60%대에 있는 그 국가 채무를 250% 가까이 결국은 이 대응한 결과가 이제 많이 증가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구조적 단절과 인구학적 변화의 이중모에 처해 있으며 당시 일본 경제보다 더 불리한 여건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 시스템의 자본 충실화 그리고 그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현재 한국이 30년 전 일본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경제 개방도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당시 일본과 비교할 때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 취약하지 않고 통장 동력을 여전히 수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종 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은 국내 연구들은 일관성 있게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정체되는 공통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모습인 결국 이게 왜 수출이 정체되는가? 이것은 생산성이 정체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학계에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한 나라의 수출이 그 나라 생산성 수출의 가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이거저거 품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반도체 하나밖에 없고 반도체 하나 그나마 더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굉장히 힘든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기에는 생산성 정체라는 것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일하는 식구가 줄어드는 한 가구의 형편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식구가 줄어도 무엇보다도 그 가구가 벌어들인 수입이 유지되어야 하나 나라 경제 관점에서 볼 때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모든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한 가족에서 일하는 식구는 줄어들어도 버는 돈은 계속 유지돼야지 그 가정이 유지하는 것과 한두 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산성 혁신은 단지 그 걸림돌을 없애는 규제 경우만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지배추구적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인재풀을 확대하고 평생 교육이 가능한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중위소득의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게 우리나라가 유난히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노인 빈곤이 높은가 하는 그거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주된 생애 기간 근로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주된 생애 근로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연구소에 있던 분이 대학에 가서 대학 교수 65세에 정년했다. 그거는 주된 생애 근로 기간은 똑같습니다만 대기업에 예를 들면 임원했던 분이 50세에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직종에 예를 들면 편의점을 했다, 커피숍을 했다, 뭐 이거는 주된 생애 근로 기간이 이미 60세 임원을 마치면서 끝났다는 얘기죠. 그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35년에서 40년 정도 됩니다. 주된 생애 근로 기간이.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된 생애 기간은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만 학력이 높을수록 주된 생애 근로 기간이 짧다는 통계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0년 정도 이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 20년 정도밖에 주된 생애 근로 기간이 없으면 나와서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해도 제가 여담을 한 들었는데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어느 대기업의 어떤 재벌 기업에 이제 임원을 있다 나온 후배가 있는데 데리고 있던 분이 이제 본부장이 임원이 되질 못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어떻게 지내냐 가서 만나서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기가 본부장까지 했을 때 굉장히 받던 봉급이 나와서 자기가 무엇을 해도 편의점을 하거나 커피 전문점을 하거나 알바를 뛰거나 중소기업 취업하거나 자기는 한 달에 200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된 생애 근로기간이 일찍 단절을 하면 그게 결국 노인 빈곤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현재 문제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 정년을 들여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평생 교육이라는 것이 선진국형의 평생 교육 시스템이 정착이 되지 않으면 이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의 실물이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자본 충실화. 다시 얘기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은행이 아닌 그런 금융중개 회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에서 기업 대출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보험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본 충실화가 상대적 규제가 덜하지만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은행은 튼튼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그림자 금융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자본 충실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결론적으로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 놓인 이제 숱한 과제와 도전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주체들이 이해 당사자로서 함정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개혁으로 얻는 이득보다 갈등에 따른 비용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툼을 중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 경영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념과 원칙에 아무리 숭고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질문은 금리에 관한 건데, 김정식 교수님이나 김경수 교수님께서 같이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두 분 중에서 또 다 답변을 주셔도 되겠는데요. 우리가 경제학을 처음에 학생으로서 배울 때는 이 경제 우리가 시장적으로 봤을 때 퓨어 컴피티션, 그러니까 퍼펙트 컴피티션이고 그 다음에는 과점, 올리고폴이고 그 다음에는 퓨어 모노폴리 이렇게 해서 독점, 과점, 완전 경쟁 그렇게 세 개를 놓고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지금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에서 금리 기준금리를 이제 정책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 금리는 초단기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일 단위로 각 은행이 중앙은행의 만약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찾으러 오면은 내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고 그래가지고 집을 준비를 이제 놔뒀는데 어쩌다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은행끼리 이제 이렇게 서로 표 단기로 이렇게 서로 거래하는 거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FA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은행에서 그거 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데 대출 금리는 확 올리고 예금리는 조금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최근에 지금 현 정부가 제어를 행했지만 그 과점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완전 독점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학자들이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고 초단기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팔로우를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 시중은행들이 과점 형태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과점이라는 카르텔 체제가 굉장히 아주 좀 진짜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처럼 굉장히 강한 카르텔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과점이라는 것은 어떤 뒤집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그게 잘 알다시피 이제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유가가 어떨 땐 굉장히 하늘 높이 오르지만 협력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 항상 가격을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1차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중장기적으로 이제 많이 정책에 대한 대응도 하고 많이 보이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중소기업, 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당국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경영학자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경제학자들이 이런 걸 좀 짚어줘야 그래도 좀 이렇게 일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건 좀 데리케이트한 문제여서 좀 생각들을 하시고 다음에 우리 조정욱 교수님께 받은 거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현황 문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요 근래 전까지 한 10여 년 이상 경제학 이론이 굉장히 안 맞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되면서 당시 미 연준 의장이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벤 보냉키거든요. 이 양반은 대공황을 연구한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 부동산으로부터 시작된 그 위기가 오니까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돈이 잘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원하는 만큼 풀겠다 그래가지고 제로 금리까지 쭉 굉장히 빠르게 내렸어요. 제로 금리라는 얘기는 돈 빌리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중앙은행이 일반 기업의 채권을 사는 법은 없습니다. 아주 비상시간 아니면 미국의 연준이 시중 채권을 사줬습니다. 신용 경색을 시달리는 온갖 정책을 펴서 신용을 공급한 것이죠. 그것을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제로 금리 정책을.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가장 거시경제학에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화폐 수량설입니다. 화폐 수량설이 뭐냐? 물가라는 것은 화폐하고 재화, 실물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가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가 적어지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그게 이제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론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10여 년 이상. 저도 고시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뭔가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이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곡물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고 또 러시아산 가스니 원유를 수입하지 않으니까 원유값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 뜨면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경제학 이론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전에도 안 맞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누가 지출을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해서 이자를 빨리 올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제 기대라는 것은 모든 경제 현상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값이 오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그런 기대를 꺾어줘야 돼요. 근데 문재인 정부 그런 동안 뭘 했습니까? 그런 기대를 꺾는 게 아니라 공급을 자꾸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점점 이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불현듯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모든 세계 중앙은행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김정식 교수님 얘기한 그 볼커의 경우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볼커는 카터 대통령이 임명해서 레이건 때까지 한 2번 중앙은행 총재를 했는데 70년대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니까 그걸 못 잡았어요. 오유삭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이제 실패를 하고 레이건이 들어오면서 아까 우리 김정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을 10몇 %까지 올렸어요.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혔어요. 한 2년 동안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굉장한 호황이 옵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면 나오는데 레이건이 이제 재선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중앙은행 총재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를 팍 올리는데 불황이 빨리 왔다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불황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황 없이 호황 중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서 잡아볼까?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갈 때는 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빨리 겪어서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중앙은행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은 뭐 지금 좀 그런 거에서 좀 덜 물러나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은 아마도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기대가 확 꺾일 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때는 이제 정치적인 것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다행히 선거가 좀 멀리 있어서 좀 다행이지 아마 이게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아까 소득불평등이니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초점이 이런 불황에서 제일 타격을 받는 계층을 위주로 정책을 펴라. 견딜 수 있는 계층은 견디도록 놔두면 호흡도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층은 제가 볼 때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아주 밑에 두 계층 정도는 이 과정을 잘 버텨나가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윤 정부나 문 정부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나쁜 태도라고 봅니다. 재정은 꼭 필요한 데 쓰라고 세금 내는 거지 대통령의 인기를 위해서 혹은 집권당의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고통받는 계층에 집중해서 써서 이 위기를 넘어가면 호황이 오면 또 이제 괜찮아지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무슨
전 국민 무슨 복지 뭐 이런 현금 복지 뭐 이런 그거 해가지고 정 부채 비율이 10몇 %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플레이션 대책에 있어서 불황은 온다. 지금 이미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불황을 이겨나가는데 집중을 할 때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꼭 필요한 계층에만 써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출인이 이 부동산 버블이 저는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도 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이 한번 확 꺾이는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뭐 난리 날 테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에 폭락이 한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는 이 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요, 집값 반가로 툭툭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올라갈 때는 또 그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람들이 조심을 하는 거죠.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 있지 떨어지는 게 없는, 요 근래 뭐 좀 떨어진다는데 저는 그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부동산 시장 폭락이 한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개인 소견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건 그냥 제 개인 의견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 단기적인 문제를 얘기하기보다 장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까 두 분 발표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장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단기 관리를 할 때가 아니라 장기 관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경수 교수님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30년에 대해서 그 숫자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을 시작한 게 1966, 7년입니다. 그때부터 9%, 10%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끝난 것이 91, 2년경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쫙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성장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왜냐? 대한민국에 그때와 같은 그런 투자 기회가 없어요. 이제 1960, 70, 80년대에는 어디다 투자해도 이익이 나는 시대였어요. 어디다 투자해도. 근데 지금은 투자를 잘해도 수익이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 선진국형 경제로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도 신문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대한민국의 이 기대 성장률이 뭐 2.몇 %인데 OECD에서 제일 낮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 2.5% 이하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3% 이상의 성장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까 김경수 소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배경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이 80년대 후반에 5년 동안에 일본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3배 오릅니다. 3배. 5년 동안에. 거품인 거죠. 그 다음에 한 2, 4년 동안에 다시 그 3배가 원위치를 합니다. 90년대 들어서. 90년대 초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 은행들도 우리나라처럼 담보대출합니다. 담보대출. 부동산 가격이 3배 오르니까 담보 가치가 3배 올랐잖아요. 그걸 기초로 대출을 하셨는데 값이 원위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대출 다 부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굉장히 부실화됩니다.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이제 신용 경색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본은 다행히도 자국 내 저축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큰일 났을 것 같은데 큰 문제 없이 우기면서 지나갑니다. 그때 금융계획을 하고 했으면 아마 일본은 괜찮아졌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현상이지. 왜? 불만 터져나오고 고통스러울 거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일본의 장기 불황의 첫 번째 요인을 금융가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금융가설입니다. 담보 대출을 해줬는데 담보에 기초한 은행 예술이 부실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어떤 가설이냐면 실물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물가설. 이건 뭔 얘기냐면 당시에 90년대 초중반에 그때부터 일본의 자본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낮아지느냐? 이거는 노벨상 받은 프레스캇이라는 분하고 일본의 유명한 학자인 하야시라는 분이 이제 해서 프레스캇 하야시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당시 90년대 초반에 뭘 했느냐면 토요일 휴무제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을 많이 늘립니다. 노동쟁의가 많이 일어나서 그 노동 일수가 또 손실이 생깁니다. 결국은 뭐냐면 노동 일수가 줄어들면 자본 생산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설치해놨는데 이걸 돌려야 여기 뭐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돌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익이 떨어지죠. 자본 수익률이 확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거죠. 그게 실물가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현상은 일본의 그때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뭘 했습니까? 52시간 뭐 이런 50원 좀 좋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하는 그런 어떤 유연성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52시간을 때려 맞춰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유연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입니다. 지금 원래 노동조합 회의 처리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뭐 뇌물 간첩 뭐 이런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저 지난번에 파업을 하길래 저거 김효정이가 뭐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친구한테. 김효정이가 그 전에 뭐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 다음 얼마 있다가 간첩 사건이 뚝 터져서 중간중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치 투쟁하고 이북 동조하는 그런 발언 맨날 해대고 뭐가 좋아서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동조합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만약에 부당한 일이 있으면 그걸 대처하는 건데 노동조합 하는 거 보십시오. 조합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방해하는 친구들이에요. 폭력을 가하고 그게 무슨 노동조합입니까? 이런 그 비성장적인 노동조합이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의 자본 생산성이나 노동 생산성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노동 생산성은요 미국의 반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무슨 경쟁을 합니까? 몇 개 산업 빼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혁신적인 아까 제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도적인 그런 개선이 없으면 노동시장에서 저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얘기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기동성이랄까 이런 면에서는 저는 있기 때문에 일본을 따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좀 많이 있지만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장기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 그 목표 노동, 교육, 연금 거기 뭐 규제까지 하면 모든 개혁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 개혁이 빨리 해야 됩니다. 교육 개혁. 저도 교육계에 수십 년 있어봤지만 구태의원해요. 어느 대학이나 똑같은 걸 가르쳐요. 경제학,
서울대학이나 뭐 여기 계신 성균관대학이나 연대나 서강대학이나 결국 차별화된 교육, 현실에 맞는 교육, 원하는 교육,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지방대학 지금 폐교에 가까운 대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빨리 풀어줘서 뭐 다른 일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 좋은 땅을 왜 거기 묵혀뒀습니까? 그거는 이제 교육법 때문에 그러는데 교육법을 빨리 개선해서 교육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교육, 원하는 교육, 재미있는 교육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노동조합 못지않게 교육 카리텔이 있다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교육학을 한 양반들이 여기 교육학 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 방해하고 있어요. 교육개혁을. 그 양반들은 뭐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무슨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상식적인 어떤 선에서 설득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국회 얘기가 나왔는데요. 법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거 하겠다고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반도체법 대표적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나온 그 형편없는 요구사항 보십시오. 저는 그러고 정말 미국이 저렇게까지 타락을 했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그 국제 환경이 돼가는데 이 반도체법 이거 하나 처리를 안 하고 질질 끌면서 이재명 방탄을 한다 이거죠. 저는 이런 식의 그런 그 국회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국회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세계 질서가 어차피 이제 재편되고 변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자유화되어 있던 그런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니 이런 그 분업 특화의 그 체제가 점점 무너지는데 그거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거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빨리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국 세계 질서가 과거처럼 유대라는 가정하에서 중국에 많은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안보하고 경제가 얼라인이 안 돼 있어요. 일직선상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직선상이 있어야 위기가 와도 덜 충격을 받을 텐데 저는 이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중국 사람들이 조금 살게 되니까 와서 얼마나 거만하게 놉니까? 왕이 몇 년 전에 와가지고 하는 거 보고 어떻게 외교를 담당한다는 인사가 저런 엉뚱한 짓을 하고 가나 저렇게 거만하게 놀 수가 있나? 그게 바로 중국의 스타일입니다. 아직 중국은 선진국이 될 태도가 안 돼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굉장히 자존심이 올라가고 뭐 등등등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겸손을 배워야죠. 부자일수록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그 면에서 그렇다니 그런 면에서 안보와 경제의 온라인을 생각할 때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중국의 체제가 저는 중국의 10년 반복되는 체제 굉장히 좋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10년씩 집권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10년 열심히 하고 물려주고 하면서 이제 좀 체제가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것이 좋다고 하는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저렇게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저게 저는 중국의 굉장히 안 좋은 징조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안보 측면에서도 저게 저는 쉽지 않은 그런 함의가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고령화 문제는 출생률이 높아야 이제 해결되는 건 틀림없는 문제죠. 다른 또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일자리 혹은 정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60세 혹은 뭐 훨씬 이전에 그 정년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그 저도 보는 그 기간을 김용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늘려줘야 됩니다. 그게 늘려주면서 나이 들어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올해 71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뭐 집안 노동을 주로 하지만 저는 그런 어떤 그것이 필요하고 또 출생률에 있어서는 저희가 젊은 사람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자식의 이기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자식이 주는 행복이라는 그런 어떤 그거를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세상에 나와서 여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30여 분이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식에 대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건 반밖에 못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처럼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느껴봐야 된다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애들 키우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비용은 저는 정부가 상당히 부담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죽자 사자 돈 벌어서 애들 교화시키고 이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체제를 점점 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니 무슨 등등 믿지만은 그거는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보고 장기 관리를 해라. 윤 정부에서는 물론 그 정권 하에서 끝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초석을 던지는 뒷사람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통령들은 5년 동안에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5년 동안에 무슨 업적을 남깁니까? 완전 연속성이라는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윤 정부의 정책 방향, 노동, 교육, 연금 뭐 이런 지금 뭐 규제 개혁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등등등을 하는 것은 그런 방향은 잘 가고 있다고 보고요. 좀 현실감 있게 추진력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국민들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의 생각했고요. 주로 장기 쪽으로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김경욱 교수님도 그렇고 김정식 교수님이 마지막에 짚어주신 게 있습니다. 여서야대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구조의 변화 여부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 경제정책의 성과와 연관해서 정치적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또 이익 집단의 반발이 크거나 혹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정책은 후순위로 미루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거기 1년, 2년 정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초단기적인 대책은 아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통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치학 하는 사람이나 다른 또 사회학 하는 사람하고 이제 많이 얘기하죠. 특히 일본에서 교육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 가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아메리카상이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과거에 6.25 동란 이후에 이렇게 논란 발전한 거 미국이 사실은 그 기회가 컸죠. 근데 그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인정하면 자기가 바보 되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지금 우리 조장욱 교수님이 지적하셨지만은 중국이 사실은 2001년에 WTO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15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거기 넣어주려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걔네들 가야지 사회주의국가들이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자유주의 무역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 사람들이 좀 큰일 난다고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미국이 그냥 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가입을 시켜놨더니 지금 완전히 딴짓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외무장관이면 이게 버릇없고 예의가 없냐고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중국이.
그래도 가는 것처럼 지금 이제 엉성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자체에 벌써 이게 우리가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계라고 하지만 대학은 또 그 제쳐놓고 초중고등학교 쪽에 있는 그 교사들은요 굉장히 많이 이념적으로 좌명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애들을 그냥 다르게 이렇게 교육시키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책 쓰는 것도 보면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고쳐야죠. 그런데 정말 힘듭니다. 이게 지금 뭐 여설야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거 우리 알죠, 경제학적인. 근데 좀 같이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국제 정치하는 분들도 우리 같이 이제 합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서로 토론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세 분 이제 발표를 하셨고 지금부터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으시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듣고요. 진짜 오랜만에 경제학으로 들으니까 역시 구체성 있고 우리 정치학보다 훨씬 덜 막연하고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열심히 필기하고 녹음도 했습니다. 근데 다 말씀해 주신 건데 저는 그냥 다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가 잘 하든 안 하든 지금 국제 경제 상황이 미국이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불황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불황은 올 건데 그냥 교수님 그러셨지만 올 건데 어쨌든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해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기간을 학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불황이 그게 얼마 정도가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야 되는지 좀 정치하시는 분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요인을 빼고 한번 경제학적으로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미국이 지금 하는 그 금융 정책이나 또 환율이나 통화나 또 외교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요, 제가 봤을 땐 중국과의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우리가 그렇게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잘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근데 결국 중국과 미국 간에 구체적인 문제가 터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빨리 이제 우리가 지금 물어보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작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다음 북한하고 이 셋이 좀 똑똑 뭉쳐서 지금 그 세계를 향해서 지금 전쟁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토와 유럽을 같이 동맹을 맺어서 그 사람들은 워낙 뭐 사람들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 나가겠죠. 그리고 옛날처럼 그냥 부딪히지 않고 계속해서 저는 이 국제경 정치 쪽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보니까 그래도 그냥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앞으로도 좀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중국 경제가 그냥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예전처럼 그렇게 힘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금방. 그러니까 우리의 불황, 한국의 불황. 네? 한국 경제가 얼마 정도의 불황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뭐 1년, 2년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정책을 위반하고 있는 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를 염두에 두고 하실 거예요? 아까 여기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 국회에서는 지금 법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법을 고치지 않는 법인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무력적으로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게 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렇게 굴러가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항상 경제적으로 우위하고 이렇게 승업만 돼 있으면 그냥 미니멈으로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불황이 이게 얼마나 가느냐 하는 거는요 누구도 예측을 못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은 많이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곧 해결될 거고요. 다른 거 하나가 이제 그 공급 충격이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곡물이라든지 석유가격이 오늘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곧 잦아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곡물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곡물 수출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 전쟁이 이제 변수 중에 하나인데 전쟁이 만약에 6개월 안에 끝난다 그러면 그때 옛날처럼 이 80년대 초반 미국처럼 빨리 진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공급 충격이 지속이 되면 우리는 공급 충격이 있으면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이 국제수지 무역 적자가 등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작년을 빼고 2008년인데 그해 왜 그러냐면 유가가 148달러인가 뭐 이것까지 올라갔습니다. 유가 올라가고 원자재가 올라가면 저희 국제 수준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측면이 작년에도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올해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공급 충격이 지속이 되면 좀 길어질 거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안 그러면 수요 측면은 많이 빨리 진정이 될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질문할? 네, 저기 뒤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경제학자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 생산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여성 인력이 무지하게 늘어났는데 남자와 이제 여자의 그 노동 생산성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최근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고위직에도 많이 올라갔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 부분이 그런 부분에 좀 있는 건 아닌가, 남녀 이런 부분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느 분도 북한 변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으신데 북한이 물론 이제 경제 규모가 작긴 하지만은 어떤 그 가능성 내지 앞으로 예측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뭐 생애 근로 기간이 짧아서 이제 그 노인네들 그 노동 뭐 빈곤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생애 근로 기간이 짧기도 하지만은 돈을 벌어서 아이들 그 교육비하고 양육비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20살 지나면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뭐 자식이 40이 되도록 집에서 그냥 그 부모한테 기대서 이제 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나라에서 결국은 교육하고 양육 그다음에 취직 아예 요람까지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 혹시 여성인력 생산성이나 관련해서 말씀 주시나요? 제가 이렇게 TV 보면서 화를 엄청 냈는데요. 그 이란에서 그 여학생을 상대로 무슨 가스 테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몇십 명이 병원을 이런 한심한 나라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이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 이게 일이 됩니까? 그래서 여성 인력이 이제 요즘 점점 이제 사회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생산성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선되려고 있는 방향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저희 세대는 같은 일자리면 남자 여자 있으면 남자 시킨다고 그랬죠. 왜냐면 벌어서 천하신경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세상이 이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성 인력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 생산성 향상시키는 방법은 규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영어로는 work ethic이라고 하는데, 이 일하는 그런 윤리가 우리는 부족해요.
미국 사람들 집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 짓는 거 일하면 하루 딱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 딱 마치면 가고 임금 제대로 받고. 제가 시골에 사는데 제가 집을 수리하면서 이제 우리 일꾼들을 쓰는데 우리 집사람 안 보낸 줄 알았습니다. 일을 이렇게 끔끔했고 하지 않아요. 와서도 그냥 내내 앉아서 뭐 담배 피우고 잡담하고. 그냥 워크에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루의 일을 똑같이 미국 사람들처럼 한다 그러면 생산성이 어떻게 반이 됩니까? 반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남녀의 그런 어떤 생산성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육아도 해야 되고 가사도 돌봐야 되고 또 출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이제 기간을 빼고 나면 뭐 남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해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차별은 빨리 없어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좀 쉬워지고 많아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른 문제는 제가 북한에 관한 점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요? 저는 그 아까 한 교수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이 토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내수에서 성장을 찾는 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외부로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수출 비중이 이제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수출이 늘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 이제 모든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해외 수입수요가 늘어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수입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글로벌 경제가 회복이 되면 그때 우리 수출이 늘어나고 그로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숨이 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이크 어디 있어요? 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갈 건가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태어났으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살고 또 나머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 가족 내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그냥 정부에다가 그냥 다 이렇게 바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외국 가서 선진국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지만은 딱 오면은 바뀌어요. 의식. 거기서는 그쪽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그냥 그 관계 그리고 공정하게 하는데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냥 학교별로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모여가지고 정책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좌측 사람들한테 빈비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고치면요 계속해서 이거 힘들게 살면서 미국 아니면 그냥 못 사는 식으로 그런 체제로 가까이 있는데.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겸 그냥 카메라도 좀 해도 돼요? 예, 좋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식 교수님 발표 내용도 좋았고 또 정치 영리학 제도 얘기까지 그렇게 또 더불어서 유효성을 얘기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느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문제의 출발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서프라이 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통화정책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유사한 그 경험을 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사실은 그게 아주 유사한 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중앙은행도 그렇고 경제학계가 폴 볼커의 그 석세스에 대해서 너무 그게 도미네이트 해가지고 말이야. 겁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한국은 박정희의 유신시대입니다. 70년대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보면요.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최상의 성장과 최상의 분배와 모든 위기를 그 시대에 극복을 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주장욱 교수께서 그 당시에는 뭐 어디 가서 투자해 돈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이상한 얘기고 그런 기회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데서 결국 그 시대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근데 미국의 경우를 보시면은 대처하는 방식이 말이에요. 서플라이 샥을 통한 인플레를 잡겠다고 디맨드 컨트롤을 지나치게 한 거죠. 전 폴 볼크가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저성장과 분배 악화의 시작은 사실은 뭐예요? 볼커 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디맨드 샥과 서플라이 샥 구별을 얘기를 막 했지만은 그 당시에 대학의 모든 분위기는 마니타리스트의 그 강력한 그 소위 말하는 그 라이즈 때부터 이 등장 때문에 사실 그 통화 정책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된 건 맞겠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서플라이 샥을 그냥 흡수를 해야지 물가 상승하는 놔두고 그 어려움은 기업이나 가격을 흡수를 해야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디맨드를 너무 그렇게 컨트롤하면 더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 분위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은 이제 디맨드 컨트롤을 통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기업의 희생과 많은 그 어려움이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했냐? 적극적인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 투자를 누가 했어요? 기업이 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왜 기업 얘기를 한 분도 안 하실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물론 경제학에 기업이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대한민국 70년대 한국 경제를 이끈 건 정부도 아닙니다. 기업이 더 있단 말이에요. 기업 투자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그동안 기업에 대한 그 정책이 어땠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119조 1항에 무슨 뭐가 담겨 있는지 아시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됐다. 기업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인지하지 못해요. 그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 질서가 제대로 규정이 된 것은 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창의를 존중하고 기본으로 한다. 그 이전은 그런 정부도 없었고 더 나가면 우리나라 개헌 헌법은요 반사회주의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987년 헌법에 기업과 개인을 동등하게 경제적인 자유를 인정하고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민주화 이후에 87년 헌법을 통해서 민주화가 된다면 기업의 인권이 기업권이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 특히 재벌에 대한 생각이 어때요? 이게 전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의 장애가 된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업 부문의 성장 추세를 죄송합니다. 저기 얘기가 좀 지극히 간단하게 할게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기업의 총 자산은요, 대한민국 전체에 연평균 70년대는 한 40% 가까이 연평균. 50화학 때는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는요, 2~3%가 갔더라고요.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 기업 섹터의 증가율은 2~3%밖에 안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중반까지 15% 가까이 성장하던 기업 자산이면 전체 오늘날 2~3%밖에 성장 못합니다. 이게 저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할 일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리세션 얘기도 아까 불황 얘기도 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확실치 않다고. 기업의 투자가 좀 더 살아나고 대한민국 대기업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하면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좀 네, 자 박사님 말씀하신 것 제가 감정적으로 상당히 동의하는 바인데요. 저 자유기업원에 가끔씩 가는데 거기 보면은 이병철 씨, 그다음에 정주영 씨, 그리고 최정현 씨 딱 세 분이 이렇게 사진이 딱 있습니다. 딱 세 분 저는 젊었을 때부터 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분들. 그런데 기업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아니면 재벌기업 해가지고선 인상이 좀 나쁘게 가져서 그렇지 전체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최종현 씨 이제 아들 최경훈 씨가 시카고에서 공부 잠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상당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도 쓰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그 재벌 기업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11대, 30대 그런 기업 총수가 이제 신문에 나고 이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미지를 좀 구겼던 적도 있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냥 데이터를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성장률이 3%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개발연대라든가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20-30%씩 자 성장했거든요. 박사님은 이제 한쪽으로 이제 연구하시게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학자들은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 돌아가면 잘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바로 우리에는 2,500만 이상의 이 북한 사람들이 벼르고 있어요 우리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어쨌든 무장 하여튼 보이지 않는 간첩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냥 결국에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럼 모르는 겁니다. 2,500만이 우리가 잘 되는 걸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가지고 온갖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그냥 얼마나 작업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선 우리 경제가 나쁘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또 우리 대기업에 대한 인상이 안 좋고 이거 다 날 줄 아는 그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린 막아야 됩니다. 근데 안 나서는 거예요. 학자들이 좀 학창만 보다 보니까 용기도 없고 그냥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아까 볼커 말씀하셨는데요. 볼커 때하고 지금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데 볼커 때는 그 정책을 할 때 85년이 되면 오일차계 효과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의 실질 유가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과 같이 서플라이 샥이 심각하지 않았다. 그 전에 있었지. 볼커가 실제로 정책을 할 때는 서플라이 샥이 많이 찾아들어서 그게 이제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꺾어주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황이 굉장히 작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페더럴 펀드 레이시 21%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게 오버킬 했다는 얘기인데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금방 잡혔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두 개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이거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돼요. 조 교수님 조상님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얘기 안 나왔는데 쟁점이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기름 원유값, 가스값이 이제 막 러시아 때문에 올랐다.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사실이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코로나19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셰일 가스 때문에 300년, 500년까지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인플레이션 끝났어 이제. 그래가지고선 중동의 그 소득값이 50%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건지 정부 미국에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셰일 가스 개발하는 거 그때 주던 그 서브시디 이거 다 없어버렸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미국은 이거 앞으로 500년에 1000년도 우리 다 그냥 버틸 수 있어라는 생각을 안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식으로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셰일가스 또 저기 서브시디 줘가지고 또 그런 얘기 하겠죠. 하여튼 뭐 그건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뭐 일단은 시간은 5시 됐습니다. 이제 시간 다 됐고요. 특별히 꼭 하지 않으면 뭐 집에 가서 잠을 못 주무시겠다 그러면은 그 질문 한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끊겠습니다. 정확하게 소원 한번 드시네요. 네. 한번 드시네요. 네, 저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80학번으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여러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김정식 교수님 아주 대단한 경제적 해안을 가지신 걸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한국 경제 정책을 이끌으면 참 나라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예대 마진을 너무 많이 착취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현대 시대의 가렴주부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전부 한국 경제학을 끌어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하셔서 아까 전에 우리 김인철 교수님도 은행이 지금 과점이냐 독점이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한 과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출산율이 지금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정부가 20년간 아무런 대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지금 출범한 지가 1년이 가까워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 핑계만 대고 있거든요.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박동감 있게 일을 좀 하도록 여러분들이 좀 자극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우선 아까 우리 연구원에 진영재 우리 연세대 정약대 교수님 제가 아까 소개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 연구원의 제2사님이시다가 이태리 전 대사하셨던 우리 김영석 대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크리스찬 포럼에 김집탁 장로님하고 최조기 장로님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로 우리 중앙일보 언론이신데 중앙일보 정치부장 하신 이영석 우리 선배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강화 후배들이 왔는데 박장 교사 옹진근 부군수 고맙습니다. 그 뒤에 우리 강화 문경신 국장 고맙습니다. 이강학 선배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소림 인천시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훈 인천 동구의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진석 우리 고진은 인사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좋은 프로그램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